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희망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개업이 뭐냐 이런 부분도 배우고요. 중개업이란 타인에 의뢰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우린 중개업이라 그랬죠. 그래서 타인의 의뢰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이런 부분에 이제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위임 사무를 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해서 중개업이 뭐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네 가지의 부분을 배웠죠. 중간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공인중개사 시험을 할 때 과목이 이제 왜 이런 과목을 시험을 봐야 되느냐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중간법적 성격이다. 그래서 중간법적 성격에 따라서 공법, 그 다음 사법.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거 공부했죠. 이제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은 뭐냐. 손해배상의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중개사님들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이런 위임 사무를 하기 때문에 민법 681조에 따른 선관주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님들이 개업을 하게 되면 이제 자격증 따서 개업을 하게 되면 4대 의무를 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관주 의무가 왜 발생이 되느냐. 민법에 갖고 있는 부분이다. 민법의 책임이다. 그 다음 나머지 세 가지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신의성실의 의무더라. 신의성실의 의무는 각종 자격자들이 모두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의성실의 의무. 세 번째가 뭐였어요? 그렇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개인정보 부분이죠. 비밀 유지의 의무. 고객에 대한 부분을 누구 앞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넘겨서 안 된다. 이런 거고. 네 번째가 가장 우리가 중개업 현장에 가면 이제 필요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작성 교부의 의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작성 교부의 의무. 그래서 이제 4대 의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 부분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였어요? 상법의 총편을 우리는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공인중개사는 궁극적으로는 뭐다? 그쵸? 상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인이기 때문에 보수 청구권이 발생이 된다. 그 보수 청구권은 언제? 그 계약을 했을 땐 당연하지만 해지했을 때 어떻게 한 부분이냐? 지난 시간 이제 그런 부분을 했죠. 이제 이번 시간은 자격증의 특징, 시험의 특징이라든지 누가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 보자는 거죠.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험을 보면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고득점이 되는 과목도 있고 어떻게 보면 힘든 과목도 있겠죠. 그거를 총 틀어서 이제 60점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목이 무슨 부분이 있느냐면 부동산학 개론이 있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따른 부분에서 부동산 중개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과 민사특별법은 오전 첫 시간에 이제 두 과목을 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2차 과목이라 그러죠. 우리는 오전에 보는 거를 1차, 그 다음에 2차. 그래서 1, 2차를 되면 우리는 동차라 그러죠. 동차 합격을 했다 그러는 거죠. 그럴 때 2차 시험에는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중에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 그래서 뭐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끼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차에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이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있죠. 그 다음에 예전엔 지적법이라 그랬었죠. 이 지적법이 지금 뭘로 바뀌었느냐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그 다음에 세법이죠. 그래서 이런 시험 과목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시험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내가 어떤 과목은 고득점을 받아야 되겠다. 어떤 과목은 내가 좀 처지지만 이 처지는 과목을 대신해서 고득점 과목으로 내가 이거를 피해가야 되겠다. 무슨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놓으면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균 60점, 고득점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목당 대신 아까 얘기한 부동산 학계론이라든지 민사특별법 있죠. 민사특별법, 그다음에 2차 과목 2가지. 이런 부분에서 내가 1차, 2차를 동차에 합격할 것이냐, 아니면 1차만 할 것이냐, 동차에 합격할 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어프로치 드리지만 1차를 잘 해놓으면 2차는 그렇게 큰 무리 없이 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를 정확히 하면 2차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2차를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시험 끝나서 딱 봤더니 뭐라 그래요? 와, 이거 1, 2차 한 번에 할 걸. 할 땐 뭐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면 처음과 끝이 똑같이 초지일관으로 밀어나가시라는 거예요. 그 밀어나가되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평균, 고득점을 할 거, 평균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서 고득점자 과목을 정하고 그다음에 과목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60점. 그런데 항상 합격점이 평균 60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60점을 계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70점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는 70점, 75점을 목표로 하면 시험 보러 가면 65점 나온다는 거예요. 65점이면 합격이죠. 뭐. 걱정할 일 뭐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다만 과락이 부분은 어떻든 피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과락할 정도로 하면요, 그건 공부 안 하신 분이세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배워주는 방법,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절대 저는 과락은 없다. 그리고 분명히 공부한 사람들 앞에는 합격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두 번째로 가면 시험의 특징이 뭐냐?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절대평가. 무슨 얘기예요? 상대평가면 아까 고득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상대평가면 고득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평가는 말 그대로요. 평균 60점만 하면 절대평가로서 합격시켜주겠다. 그래서 중개사 시험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이 뜻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중개사님들. 민법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요, 되게 쉽게 생각을 해요. 민법을.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와, 민법 힘들어. 그런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제가 내용을 얘기하죠. 왜 그런 이유가 발생이 되느냐,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은요, 남녀노소 앞에 기회가 평등합니다. 그렇죠? 뭐 국가 자격증이니까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플러스 뭐 0.5점 더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능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 합격의 기회도 있습니다. 이 순차적 합격의 기회는 뭐냐? 공인중개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초지일관 하시라 그랬는데 하다 보면 진짜 꼭 그 해에 공부하는 해에 뭔가 다른 일이 해야 될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끈을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를? 그러면 최소한 1차라도 잘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1차를 진짜 고득점 만들 정도로 한번 해보시죠. 그러다 보면 2차 시험 보면 돼요. 왜? 2차라고 해서 별게 아니라는 거죠. 1차 시험에서 나왔던 부분을 근거로 해서 2차에도 나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가 2차에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다. 그래서 우리는 디딤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죠. 여기에는 없지만은요, 또 그 자격증의 시험의 특징은 오지선당형이에요. 오지선당. 여러분, 사지선당형이 좋을까요? 오지선당형이 좋을까요? 그랬더니 또 분분해요. 어떤 분은 사지가 좋대. 사지선당. 사지 4가지. 보기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관로해도 단답형이 아니죠. 그 부분을 답을 써서 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떻게 보면 오지선다야. 오히려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 그렇긴 하지만 또 바꿔 말하면 어떻게 돼요? 선택의 폭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오히려 더 나빠. 4개면 오히려 4개 중에 하나만 잡으면 되잖아. 응? 그런데 오지선타행을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20%씩이라는 거예요. 사지하면 25%잖아요. 그래서 오지선다행이기 때문에 많이 하신 분은 오지선다행이 나을 수 있고요. 공부를 좀 안 하시는 분은 사지선다행이 선호할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의 특징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별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다라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누가 필요할까? 이런 얘기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협회에서 중개사 강의를 하거나 특강을 해서 우리 중개사님들이라든지, 저는 경매 쪽 강의도 하는데, 모든 특강자들이든지 수업 받는 분들 앞에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부동산 공부하시죠? 왜 경매 공부하시죠? 하면 돈 벌려고요, 이래요. 돈 어떻게 해서 보시죠? 이렇게 좀 반문을 하죠. 그러면 바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고요. 자, 이게 답일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싸다는 건 뭐고 비싸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자격증은 누가 필요할까? 첫째는 중개업의 개업의 수단이고 재테크 수단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자기의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바로 그 중에 재테크의 수단을 먼저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즉 부동산에서 돈 벌겠다, 경매를 해서 돈 벌겠다, 중개업을 해서 돈 벌겠다. 돈 어떻게 벌 건데? 싸게 사서 비싸게. 싸게는 뭐냐는 거고 비싼 건 뭐냐. 그렇죠? 왜? 사람마다 개념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항상 꼭대기에서 팔려고 그러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바닥에서 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를 하게요? 매도자는 어깨에서 팔아야 되고 매수자는 무릎에서 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수익의 개념인 거예요. 수익은 맞죠. 다른 사람은 5천만 원이 많이 남을지 몰라도 돈 있는 분 앞에 5천만 원은 적을 수가 있고요. 아니, 우리가 밖에 나가면 500만 원도 큰 돈이죠. 500만 원도 남을 수 있죠. 그런데 부동산으로 해서 500만 원 벌라고 해? 무슨 얘기야. 5천만 원, 1억은 벌어야죠. 그러니까 투기꾼으로 전락이 된다는 거죠. 사실 투기와 투자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단기냐 장기냐의 차이고 순수와 비순수의 차이로 우리가 간단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남았다, 많이 남았다가 투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어프로치를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해서 개발을 해서 더 많이 버는 건 그게 투자죠, 사실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수익성 있는 물건을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사람 누구다? 중개업 개업하실 공인중개사님들이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중개업 개업할 수단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11만 명 정도의 중개업 현장에 우리 중개사님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재테크 수단. 돈 벌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돈 번다는 말이 뭐냐?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수익성 있는 물건을 찾기 위함이다. 그랬다고 해서 중개업을 해서 자기 매매는 안 돼요. 중개업에서 자기 매매라는 건 뭐예요? 중개사가 자기가 그 물건을 매도자가 팔러 오면 내가 사가지고 누가 매수자가 오면 내가 그 물건을 파는 건 그걸 자기 계약이라 그래요. 이건 안 돼요.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수익성 있는 물건 무슨 얘기냐? 경매를 하거나 다른 거를 했을 때 그 물건 수익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개업도 마찬가지죠. 아, 이거
고객이 왔을 때 이 물건을 매수하면 돈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싸다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 왜? 싼 거는 개념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를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있는 물건. 그 다음에 매도자와 매수자 시장에서 꼭 필요하다는 거죠.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 중개업에서도 매도자, 매수자 시장에 대해서 중개사 자격증을 가져 있으면 무슨 얘기예요? 왜 매도자, 매수자 시장이냐면 계약을 하는데 상당한 필요한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누가 필요하냐? 업무의 다양화를 하실 분들이 필요하세요. 업무의 다양화 뭐예요? 그렇죠. 중개업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개업의 부분들이 어떻게 해? 요새 중개업이 힘드니까 힘들다고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향후에 하겠지만 자격증 따면 뭐를 해야 되냐? 업무의 다양화를 빨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중개업 이외에 다른 쪽에서 돈 벌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시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뭐예요? 그렇죠. 중개사님 뭐 또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매수 신청 대리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신청 대리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배워야 돼요? 경매 부분을 배워야 되죠.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경매 공부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컨설팅을 하거나 경매를 하거나 뭐 이런 쪽에 많이 해야죠. 매수 신청 대리인 교육을. 그래서 업무의 다양화, 즉 재테크 수단도 다 이런 업무의 다양화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실수요자 입장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뭐냐면 실수요자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금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본인이 권리 분석하겠다는 거죠. 권리 분석 뭐예요? 부동산의 권리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의 권리 분석을 본인이 하고 그 다음에 물건 분석. 물건에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하자라는 말 쓰지 말자 그랬죠. 그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금매 물건을 찾기 위한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이 실수요자하고 뭔 차이점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여러분 공부하고 취득하시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나의 거래 관계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이게 수익성하고도 연관해요. 사고가 안 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만약에 if입니다. 문제가 발생해 보시죠. 이거야말로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이다. 그 다음에 투잡이죠. 투잡. 자, 이 투잡. 우리 사회 경제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야 저거 아주 옛날 얘기인데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했던 얘기 지금도 기억나요. 5.6도, 4.5정, 뭐 이태백 이런 얘기 있었죠. 이거 완전 옛날 얘기지만 현존도 한다는 거예요. 5.6도 무슨 얘기예요? 56세가까지 근무를 하면 도둑이라는 얘기예요. 4.5정 무슨 얘기요? 45세가 정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태백인 또 뭐예요?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사회 경제도 그렇고 부동산 경기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투잡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부동산 강의를 하거나 경매 강의를 하면 즉 어떻게 강의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지긋하신 분이 옵니다. 왜? 부동산은 어떻든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중물이 있어야 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최근에 강의를 해보면 어때요? 젊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어떤 분들 젊으신 분 중에 뭐 SK 뭐 어떤 많죠. 이런 국내의 대기업 출신자들이 벌써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투잡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지위가, 나의 직업이 forever가 아니라는 거죠. 위험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돈 벌어야 되겠다는 개념을 이제 마중물 시대가 아니라 진정한 실력의 문제. 이런 부분이죠. 그거를 어떻게
자격증을 따면서 같이 공부했더니 와, 이거 괜찮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은 꼭 중개업을 하는 부분만이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격증까지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이건 금상첨화죠.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더라. 왜? 이거는 실질적으로 생기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아까 왜 젊은 친구들이 마중물 없이도 왜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는 거죠. 선제적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개사협회에서 강의를 해보면 진짜 중개사님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봐서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은 그래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지긋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야, 내가 이 시기에 또 해? 근데요, 저는 강의를 해보면 70대까지 만나봤어요. 70대 합격자들 교육 옵니다. 대단하시죠? 저 깜짝 놀라죠? 저는 대단히 마음속으로 환영을 합니다. 야, 70대에 다시 도전한다? 근데 이분들이 직업이 없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 사회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저명하신 분도 있고요. 전 저명하신 분들 많이 만나봤죠. 특히 글로벌 회사에, 그것도 대한민국의 회사가 아닙니다. 세계 유수의 글로벌 회사에 다니던 회장님 출신도 있습니다. 그분은 심지어는 해외 대학에서 부동산 석사까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몇 번의 미팅을 했죠. 아니, 중개사 자격증을 왜 따시는데요? 처음은 나이로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나다가 몇 번 미팅 중에 상당한 능력자라는 걸 봤죠. 저는 그 부분은 바꿔 말하면 중개업 시장에 이런 분들이 돌아온다는 건 대단하다고 봅니다. 또 이런 분만이 아닙니다. 학력들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업 시장의 발전의 부분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바로 그게 국민의 부동산을 우리는 보호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투자비의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재산 관리라는 거죠. 우리 이 자기재산 관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일생일대를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 계약서 몇 번 써본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자기재산의 관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일생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을 계산해 본다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동산 계약서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 한 번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무슨 얘기예요? 많은 계약서를 써봤다는 거죠. 전세 계약, 월세 계약, 매매 계약, 그렇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약서 쓸 때마다 어떻게 돼요? 와, 요새 부동산 누가 사기를 쳤다더라, 사고가 났다더라, 입주를 못하게 됐다더라, 아니 임대를 줬더니 월세를 안 준다더라, 저거는 또 어떻게 내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문제의 간단한 해결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서 공부했으면 해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중개사 자격증 공부가요, 학문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님들, 저는 자격증 따면 여러분 최고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방대한 자료입니다, 사실은. 자료라기보다는 방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관리하기를 위해서.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평생 계약서 작성 한두 번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계약서 작성이 원만하게 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됐을 때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여기에 재테크가 되고 실수요자 입장이 되고 똑같은 내용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재산 관리입니다. 그리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면 어떨 것이냐, 아니면 2년의 계약을 하는데 2년이 지나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린 보통 어떻게 해요? 옛날 민법 생각해서 민법 쪽에서만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다 자격증을 따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대단한, 부동산 쪽에서는 대단한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의 안전성,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당연한 얘기죠. 부동산 뭐 매매계약, 임대, 요새 임대 사업자까지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다 이런 자격증의 문제, 그 자격증의 내용에서 담겨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30회 응시자의 유형별 합격자의 부분을 보자는 거죠. 동차 합격자인 일반 응시자 유형의 합격률은 좀 저조하다고 보지만 1차 시험 면제자들의 합격률은 높지만 시간적 부담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1차 시험 면제자인 경우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시 1차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부담.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 봐야 된다는 건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 앞에 권하는, 여러분 시청하시는 여러분 앞에 그래, 중개사 공부는 말이야 1, 2차 동차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거 보니까 2차 하신 분들이 합격률이 그렇게 썩 좋진 않더라고.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 쪽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봤느냐면 시험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자격증 누가 필요한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40대, 50대들이 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합격률의 비율을 봤을 때 동차에 합격할 확률이 낮지만 그 동차로 해야 되겠다. 왜? 1차 면제를 받아봐야 사실은 나중에 합격률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동차에 합격하는 부분으로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